아니요, 어머님. 이 집안은 어머님이 자기 이름 아닌 사람 이름 빌려 쓰는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의 인생 망치고도 미안하단 말 하나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늘 말씀하시던 거 있죠?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그거 제가 아니라 어머님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저도 할 만큼 했고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안 듣고 싶고요. 저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네요. 법대로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저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제 삶 전체를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상처는 병이 아니라 사람이 주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밥그릇을 빼앗아 뒤엎었고 남편은 제 정성을 짐이라 말했습니다. 밥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야 말하더군요. 자신은 살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들은 말,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맙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진심을 담아 제 이야기를 해볼 테니 진심 어린 조언과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장암 판정받은 남편 간병 중인 40대 여성입니다. 그날도 별다른 건 없었어요. 저녁에 된장찌개 끓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에 고등어 구이까지 해놓고 기다렸죠. 여보, 오늘은 냄새가 벌써 맛있다. 혹시 오징어야? 당신 요즘 입맛 업돼서 매콤하게 볶아봤지 뭐. 얼른 와서 먹어. 그렇게 평소처럼 밥을 먹는데 남편이 갑자기 젓가락을 툭 놓더라고요. 배가 갑자기 너무 아픈데.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고 얼굴은 창백해진 남편이 제대로 몸을 펴지도 못하고 배를 부여잡고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순식간에 얼굴이 잿빛이 될 수도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젓가락을 내팽개치고 부랴부랴 119를 불렀습니다. 도착한 구급대원이 상태를 보더니 바로 이송해야 한다며 들것에 태웠고 저도 정신없이 병원으로 따라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땐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초음파로만 봐도 암이 의심되는데 결과 보시는 것처럼 이미 대장암 3기십니다. 그래도 수술 가능한 단계라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항암 일정 계획해야 합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운 채로 제 손만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손이 그렇게 차갑고 가늘었던 걸 처음 느꼈죠. 여보, 나 괜찮을까? 걱정 마. 당신이랑 나는 같이 이겨낼 거야. 절대 손 안 놓을 거야.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호텔 주방장이었던 저는 사직서를 내고 남편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돈이야 나중에 벌면 되지만 남편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니까요. 처음 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버거웠습니다. 항암 치료는 단순히 치료라는 말로 포장하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먹는 것부터 화장실, 체온 변화까지 그리고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늘 같은 말씀만 하셨죠. 예, 선영아. 네가 요리사였다면서 밥은 좀 정성껏 못하니? 우리 지훈이가 입도 안 대잖니? 아픈 사람이 잘 먹어야 건강도 회복하는 법인데 어쩜 너는 네 재주를 부릴 줄도 몰라? 어머님, 항암 부작용으로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의사도 당분간 죽이나 미음 먹이라던데요. 그러니까 그 죽을 정성스럽게 해보라고. 무슨 요리 배운 사람이 저 모양이야. 그날따라 온몸이 천근만근인데 어머님 말 한마디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제 반찬 솜씨를 누구보다 알아주는 사람은 남편인데 정작 어머님은 그걸 문제 삼으시더라고요. 밤엔 남편 옆에서 병원 침상에 붙어 자다시피 했어요. 조그만 침대, 삐걱거리는 의자 하나, 제가 기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뭔 소리야. 당신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내 사람이라고. 그래도 남편은 저한테 고맙다고 자주 말해줬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하루는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는데 연희가 받았더라고요. 언니 괜찮아? 엄마가 자꾸 걱정해서 전화했어. 응, 잘 버티고 있어. 그이는 밥은 못 먹어도 말은 해. 언니, 형부도 걱정이지만 언니 몸부터 챙겨. 언니 쓰러지면 누가 병수발하냐.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더니 눈밑이 퀭하니 꺼진 제 얼굴이 보였어요. 아직 한창인데도 나이가 훅 들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걸로 남편이 살아난다면 제 자신은 잠깐 미뤄두기로 했어요. 퇴원 일정을 앞두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하셨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이후 회복이 중요합니다. 가정식 위주로 식단 조절 꼭 하시고 체력 회복 도와주세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하지만 그 결심이 시댁과의 갈등을 불러올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퇴원하는 날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말수가 부쩍 줄어든 남편은 차에 타서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당신 괜찮아? 차 타는 것도 힘들었지. 괜찮아. 그냥 좀 어색해서 그래. 집에 다시 가는 게.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간다는데 어색하다니. 하지만 전 그 순간에도 남편 마음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하려 했죠. 집에 도착해 안방에 남편을 눕히고 조심스럽게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줬어요. 그 사이 어머님이 들어오시더니 마치 간호감독처럼 주변을 둘러보시더라고요. 이불 좀 더 따뜻한 걸로 깔아야 하는 거 아니니? 이게 뭐야? 감기라도 걸리면 어쩔 거야? 이건 병원에서 쓰던 것보다 더 도톰해서요. 체온 유지엔 문제 없을 거예요. 그걸 너 마음대로 판단해. 우리 지훈이 감기 한 번 걸리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나 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아픈 와중에도 어머님의 화살은 꼭 저를 향하더군요. 그날 저녁, 전 미음에 소고기 육수를 진하게 내어 밥을 조금 넣고 죽을 만들었어요. 국산 들깨가루를 넣어 고소하게 맛도 냈고요. 여보, 이제 좀 먹어볼래? 따끈할 때 한 입만이라도.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나중에. 전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남편을 탓해서가 아니라 이래서 살이 빠졌구나 하는 안쓰러움에서였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어머님이 또 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얘 선영아, 넌 요리한답시고 냄새만 진동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니? 기름 안 쓰고 순한 재료로 만들었어요. 죽이라도 영양가 있게 하려면. 아유 됐다, 됐어. 너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지. 내가 할 테니까 비켜봐. 그러고는 제 손에서 그릇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부엌에 던지듯 내려놓으셨어요. 그릇에서 국물이 튀고 옷에 묻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자꾸 뒤척였고 잠을 거의 못 자는 듯 보였어요. 저는 찬물로 수건을 적셔 이마를 닦아주며 속으로 빌었어요. 제발 내 사람 좀 살게 해달라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이 저보다 먼저 일어나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고 계셨어요. 문제는 부엌에 진동하는 기름 냄새였죠. 어머님, 이 냄새에 지훈이 속 더 안 좋을 텐데요. 내가 우리 아들 위한다고 튀김이라도 했겠니? 생선 굽는 거잖니. 오히려 고소한 냄새에 입맛 돌 수도 있어. 결국 남편은 그 냄새를 맡고 더 속이 울렁거린다고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고 그제서야 어머님도 눈치를 조금 보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지훈이 어쩌면 좋니? 먹는 것도 저 모양이고. 그러니까 냄새 강한 음식은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걸 내 탓하자는 거니? 며느리 주제에 말대꾸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성이 올라가면 남편만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날 밤엔 연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연희야, 나 요즘 자신이 없어. 언니 왜 형부 상태 안 좋아? 그냥 아무리 잘해도 눈밖에 나는 기분이야. 요리도 못한다고 욕먹고 아픈 사람 옆에 있어도 자격 없는 사람 취급받아. 언니, 나 지금 바로 올라갈까? 형부 병간호는 둘째치고 언니부터 좀 돌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울컥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누구라도 오면 제가 더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 태수가 찾아왔어요. 그는 말없이 조용히 과일 한 박스를 들고 들어오더니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허해진 얼굴로 누워있는 거 보니까 나도 늙은 기분 든다. 괜찮아. 나 좀 있으면 다시 일어날 거야. 태수는 저를 슬쩍 보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수 씨, 지훈이가 걱정 엄청 하더라고요. 입맛도 없고 뭐든 미안하대요. 저 녀석이 싫은 소리에도 다 속마음은 안 그런 거 아시죠? 저놈은 힘들 때 늘 그러더라고.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제가 못나서 그런 거려. 더 나아지면 좋으련만. 그 말에 태수는 잠시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고 그렇게 그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다시 한번 남편에게 죽을 떠먹여 보려 했는데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여보, 나 진짜 미안한데 제발 냄새도 맡기 싫어. 음식이 다 짐 같아.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음식이, 제가 바친 시간이 짐이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때 어머님은 또 한마디를 보태시더군요. 들었지? 네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는 거야. 진작 내가 할 걸 그랬어. 저는 그제야 내가 여기서 더는 견딜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시댁이라는 환경이 날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남은 미음 국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누군가에게는 단지 죽 한 그릇이겠지만 나에겐 온 마음을 담은 밥상이었는데 저녁이 되면 남편을 씻기고 몸을 닦여주고 상처 부위를 소독한 뒤 약을 챙겨 먹이는 일까지. 그게 저의 하루 마지막 루틴이었어요. 병원에선 퇴원했지만 우리 집은 여전히 병실이었고 전 간호사였습니다. 아니, 간호사이자 요리사이자 가정부 그리고 시댁에서 보기엔 그냥 책임자였죠. 그날도 어김없이 죽을 덜어내고 있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선영아, 저기 미역은 너무 질게 끓였네. 그러니 지훈이가 입에 못 대지. 국물에 부담 안 주려고 오래 끓였어요. 간도 세지 않게 했고요. 아무리 그래도 밍밍하면 어쩌자는 거니? 먹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 좀 해봐. 먹지도 않고 매번 트집부터 잡는 모습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웃으며 넘겼어요. 아니, 웃는 척을 했어요. 그게 시집살이의 생존법이니까요. 며칠 후 남편이 살짝 열이 올라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체력이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 금방 탈이 나는 거였죠. 병원에서 돌아와 누운 남편은 점점 더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고생하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부부잖아. 난 내 할 일 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내려앉고 있었어요.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사랑해서 하는 일이 맞는 걸까? 의무감이 점점 감정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님이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잡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얘기하셨어요. 선영아, 나 너한테 섭섭한 말 좀 해도 되겠니?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 이런 상황에선 시어머니보단 아내가 책임지는 게 맞잖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매일 돌보고 있어요, 어머님. 그럼 더 신경을 써야지. 밥도 못 먹게 만들고 면역력 떨어져서 또 병원까지 가게 만들고 솔직히 다 너 관리 잘못 아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저릿했어요. 내가 남편을 병들게 했다는 말인가요? 그간 헌신했던 시간들이 싸그리 무시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부족할 순 있어도 무심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최선이 그 모양이냐는 거야. 지훈이 요즘 얼굴이 반쪽이잖아. 난 너 보면 진짜 답답해. 말끝이 흐려지며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도대체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자라게 군 건지 부족하게 군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저도 태어나서 처음 겪는 상황이고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마치 당연하게 여기며 더 잘할 수 없냐고 채찍질만 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미웠습니다. 남편은 투병 중이다 보니 힘이 딸려 그저 가만히 쉴 수 있는 게 전부였고요. 제 속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마치 승리한 것처럼 한숨을 쉬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유난히 냉정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잠든 틈을 타 간단히 짐을 챙겨 방에 앉아있던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희야, 나 며칠만 네 집에 있으면 안 될까? 언니, 무슨 일 있어? 형부 상태 안 좋아졌어? 아니, 그냥 나 좀 쉬고 싶어서. 잠깐만 마음 정리 좀 하려고. 언니, 솔직히 말해. 언니 시어머니가 또 뭐라 그랬지? 내가 언니 가만히 못 두겠다 했잖아. 말해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는 털어놔야 언니 속이라도 편하지, 안 그래? 그 말에 전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간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터진 순간이었어요. 연희야, 나 사람이 아플 때 제일 서러운 게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더라. 짐을 챙기려는 찰나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가려다 저를 본 듯했습니다. 그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하고 어딘지 모르게 겁먹은 아이처럼 보였어요. 여보, 어디가? 아니야, 잠깐 친정에 다녀올까 해서. 가지마. 제발, 가지마. 나 진짜 무서워.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저를 붙잡은 것도 이 사람이고, 제가 지켜야 할 것도 결국 이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저한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나 사실 음식이 무서웠어. 미안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 당신이 정성껏 만들수록 더 죄스러워서 못 삼키겠더라. 그럼 차라리 말을 하지 그랬어. 나 혼자 자책하게 만들지 말고. 그게 말이 안 나와. 당신한테 미안한데 나 자신도 믿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 그 말에 저는 남편 손을 꽉 잡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신 죽으면 나도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겨내자. 당신만 있는 거 아냐? 며칠 뒤 태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남편은 태수 앞에서 웃으며 얘기했지만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결국 태수가 저에게 묻더군요. 재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지훈이 좀 이상한데요. 요즘 많이 약해졌어요. 심리적으로도 좀 흔들리는 것 같고요. 이럴 땐 주변 사람이 더 단단해야 돼요. 재수 씨가 지훈이한텐 전부예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내가 전부라는 말, 그 말을 다시 믿어도 되는 걸까? 그제야 자신감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저녁, 어머님은 또다시 같은 말로 저를 흔들었습니다. 예, 선영아. 오늘 병원비 카드가 네 이름으로 나갔던데 네가 지금 무직이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저희 부부 카드예요. 어머님, 원래 제가 내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한테 상의하라고. 이 집 일에 네 맘대로 결정하지 마. 남편이 내민 손을 잡고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을 떠올리며 다시 주방에 섰습니다. 이번엔 죽이 아닌 약밥처럼 새콤달콤한 영양밥을 만들기로 했어요. 들깨 미음에만 의존하기엔 남편 체력이 너무 빠져 있었고 다른 자극을 줘야 했죠. 들깨를 갈아 천천히 볶고 잣을 갈아서 고명으로 얹은 뒤 소고기 대신 흰살 생선을 넣어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식감도 살짝 살아있게끔. 여보, 이번엔 당신이 좋아하던 도미 넣었어. 죽보단 쫀득한 맛이 있으니까 한 입만 먹어볼래? 남편은 멍하니 밥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얼른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떠먹여줬어요. 첫 입이 들어간 순간 남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밥 먹는 기분이다. 고마워, 여보.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처음으로 다시 밥을 먹는 남편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도 잠시 뒤에서 들려온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그게 무슨 밥이야? 비죽이겠구만. 애초에 밥에다 뭐 이런 걸 섞어? 저는 그저 잠자코 있었어요. 남편도 침묵했죠. 그러다 제가 일어나 뒷정리를 하려는 순간 어머님이 제 앞을 가로막더니 밥그릇을 손에 들었어요. 이딴 걸 먹고 살겠다는 게 기가 막혀서 그래. 이거 봐. 죽이 이게 뭐야? 그러고는 제 앞에서 그 밥그릇을 확 뒤엎어버리셨습니다. 고명으로 얹은 잣이 바닥에 흩어지고 들깨 국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잠깐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다신 네 음식 안 먹일 거야. 내 아들, 내가 살릴 테니까 당장 물러나.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렸는지 아세요? 제가 요리한 그 죽은 그냥 밥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고 기도였고 살아야만 한다는 희망이었어요. 그걸 그렇게 뒤엎어 놓으시고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손에 남은 죽 국물 냄새를 맡으며 울음을 삼켰어요. 그래도 남편이 처음으로 밥을 삼켰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과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괜찮아. 당신은 아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내가 알아. 아니야,
내가 말했어야 했어. 나 당신 없으면 못 버텨.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남편 품에 안겼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 하나가 며칠을 버티게 만들더군요. 다음 날 이 모든 걸 지켜본 태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잠든 틈에 그는 부엌으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재수 씨, 내가 지훈이랑 친구 사이긴 하지만 어머니 행동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이만 잘 버텨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재수 씨가 망가지는 건 지훈이한테도 좋지 않아요. 버텨야 할 때가 아니라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맞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님이 또다시 식사 준비를 한다며 주방을 어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국에 마늘을 왕창 넣고 고춧가루까지 풀고 계셨죠. 어머님, 이건 위장에 너무 자극적이에요. 지훈이가 힘들어해요. 내가 낳은 아들 내가 챙기겠다는데 며느리가 왜 참견이야? 의사가 싱겁게 먹으라고 했고 위장 상태 고려해서 식단 조절해야 한다니까요. 그럼 너는 그동안 조절 잘해서 우리 지훈이 이렇게 만들어놨니?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젠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어머님이 돌보세요. 어머님이 하시는 대로 다 맡기고 저는 빠질게요. 뭐라고? 네가 빠지겠다고?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해? 그때였습니다. 연희가 갑작스레 찾아왔어요. 제가 전화를 끊은 이후로 걱정이 됐는지 무작정 올라온 거였죠. 언니, 짐 싸. 내가 데려갈게. 더 있다간 언니 무너져. 그 말을 듣고 어머님이 발끈하셨죠. 네가 뭔데 여길 휘저? 친정이라고 다 되는 줄 알아? 이게 사람 잡는 감옥이지. 언니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아들 생각하면 옆에서 병간호하는 며느리도 걱정해 주실 줄 알아야죠. 타박이나 하고 정작 힘든 사람들 챙기지는 않으시고요. 그러니 안 답답하겠어요? 언니 뭐해? 빨리 짐 싸. 나이도 어린 것이 싹수 좀 노란 것 봐. 니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보세요. 어르신 참는 것도 정도가 있어요. 저희 언니 힘들어하는 꼴 못 봅니다. 그리고 나이 좀 곱게 드세요. 저도 험한 말 할 줄 알거든요. 그날 집안엔 냉기가 가득했어요. 그러나 저는 결국 남편을 두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내 사람을 다른 이한테 맡길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안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연희는 결국 짐 싸는 걸 포기한 채 제 손만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언니,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이 밤만 같이 있을게.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진심으로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토록 위안이 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남편은 고열에 시달리다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몸은 젖은 걸레처럼 축 늘어졌죠. 연희와 저는 부랴부랴 119를 불렀고 결국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남편은 의사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암 부작용만은 아닙니다. 면역이 너무 낮아졌어요. 스트레스나 식사 거부가 반복됐던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면역이 떨어졌다는 건 결국 누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거 아닌가. 그 자책감에 숨이 막혔죠. 병실로 옮겨진 남편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제게 말했어요. 여보, 나 있잖아. 솔직히 말해도 돼. 응, 무슨 말이든 해. 나 요즘 내가 짐 같아. 살아있는 게 죄스럽고 숨 쉬는 것도 민폐 같아.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다는 걸 저는 미처 몰랐어요. 당신은 짐이 아니라 내 전부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도 날 눈치 주고 당신도 힘들어하는 거 다 보여. 나 진짜 없어졌으면 싶을 때도 있어.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나는 정말 제대로 지켜주고 있었던 걸까? 며칠 뒤 태수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남편은 자고 있었고 저는 병실 한켠에 쪼그려 앉아 도시락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죠. 재수 씨, 그 얼굴이 뭐예요? 재수 씨가 더 병원에 있는 사람 같아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그래요. 식사도 잘 못하고. 지훈이만 챙기다 재수 씨 쓰러지면 누가 감당해요? 지훈이 정신 붙잡고 있는 게 재수 씨잖아요. 그 말에 갑자기 고개가 떨궈졌습니다.
누가 나한테도 걱정해주는 말을 해준 게 얼마만인지 그 순간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나 진짜 지쳤어요. 밥 차리면 못 먹는다고 버려지고, 정성껏 만들면 기름 냄새 난다고 뒤엎어지고, 나 누구 편에 설 수 있어요. 태수는 말없이 물티슈를 건네며 천천히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어머님의 간섭은 계속됐습니다. 침대 옆에 수건 개켜놓은 위치부터 시작해 양말 색깔, 물 온도까지 참견하시기 시작했죠. 물은 너무 따뜻하게 주면 안 돼. 체온 올라가서 안 좋아. 이건 의사 선생님의 권장한 온도예요. 차가운 물이 위에 부담을 줘서요. 네가 뭘 안다고. 내가 지훈이 키운 사람이야. 걔 체온은 내가 더 잘 안다고. 그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뭐라고 잔뜩 이야기를 하셨죠. 문 너머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네가 너무 마음 약하니까 며느리가 자기 멋대로 하잖니. 엄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알아? 잠시 후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잠깐 친정에 다녀오는 건 어때?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결국 나를 치워야 이 집이 조용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어머님이랑 당신 둘이서 지내봐. 내가 있었던 시간이 뭐였는지 느껴보라고. 짐을 싸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쉬움보단 분노에 가까운 떨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친정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치는 조명이 마치 지난날 제 삶 같았어요. 바쁘고 혼란스럽고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는 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 얼굴이냐? 네가 왜 이 고생을 혼자 다 하니? 그리고 연희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그 집은 병보다 사람이 더 문제야. 언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지. 며칠 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 미안해. 엄마가 좀 그러는 건 나도 알아. 나중에 꼭 다시 데리러 갈게. 그 불확실한 말들 뒤에 내 자리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무리한 탓인지 갑작스런 출혈로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의식이 희미한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진짜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더라. 그 말에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나 밀어내지 마. 나까지 없으면 당신 무너지잖아. 남편이 다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건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불 꺼진 친정 마당에서 전화를 붙잡고 발만 동동 굴렀죠. 병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심장이 가슴을 쿵쿵 두드렸어요. 수술은 없었지만 긴 수혈과 고농도 항생제 투입으로 상태를 겨우 안정시켰고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그제야 숨을 돌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남편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어요.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다 저는 남편 손등을 살짝 잡았어요. 여보, 눈 좀 떠봐. 나왔어. 당신 곁에 다시 왔다고. 그때 남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고 희미하게 눈꺼풀이 들썩였어요. 응, 나야. 당신 아프다는데 내가 어떻게 안 와. 가지 말라고 했지. 내가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남편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틀 뒤 남편은 조금씩 회복해갔고 주치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문제는 다시 돌아온 시어머니였어요. 그분은 병실 문을 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안 챙기니까 또 이 꼴이야. 그 와중에 넌 왜 며칠씩 연락이 없니? 전 그냥 잠깐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네가 할 일이 거리 두기야? 며느리란 게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꼭 도망만 쳐.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젠 반박하기보단 지켜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말로는 어머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진짜 정신 차릴게.
내가 너무 당신만 혼자 서게 했어. 괜찮아.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젠 우리 둘만 생각하자. 아니야. 엄마한테도 내가 당신 편이라는 거 이번엔 말할 거야. 저는 그 말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사실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정말 남편이 어머님 앞에서 저를 두둔했습니다. 엄마, 제발 선영이한테 그만하세요. 내가 약하니까 선영이한테 너무 많은 짐이 가는 거예요. 너 지금 엄마 말에 반박하는 거니?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아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제 책임이에요. 제가 못해서 아픈 거고 아파서 선영이 힘든 거예요. 그걸 지금 며느리 감싸면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야? 맞아요. 저는 선영이 없었으면 진작 무너졌어요. 엄마는 인정 안 해도 전 인정해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님은 입을 꾹 다물고 돌아섰고 저는 멍하니 남편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입에서 내 편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며칠 후 연희가 간단한 간식을 챙겨 병문안을 왔어요. 남편은 자세를 조금 고쳐 앉아 연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제,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처제한테 너무했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괜찮아요, 형부. 언니는 원래 사람 하나 끝까지 책임지는 스타일이에요. 단지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돈어른도 나름 힘드시니까 답답하시니까 그랬겠죠. 그 말에 남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연희의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위로가 됐어요. 병원 퇴원 하루 전날 남편은 다시 손을 꼭 쥐고 제게 말했습니다. 나 태어나면 엄마랑은 좀 거리 둘 거야.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게. 당신 괜찮겠어? 그 말 꺼내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해야 돼. 당신을 지켜야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이번엔 참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느껴졌어요. 퇴원 당일 어머님은 간호사들에게도 큰 소리를 내며 짐을 챙기셨습니다. 심지어 제게 한 말은 이랬죠. 너는 뭐 해놓은 게 없으니까 내 말 듣고 따라오기만 해. 그 순간 남편이 제 앞에 서서 막아섰습니다. 엄마, 선영이 없었으면 저 이번에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저희 둘이 알아서 해요. 지훈아, 네가 왜 이렇게까지 변했니? 저 여자가 뭐라고? 저 여자라뇨.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 아내예요.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날 병원 복도에서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남편 손을 잡고 말했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 말 한마디에 내가 다시 설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퇴원 이후 저희는 조용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였던 건 단 하나, 독립이었죠. 시댁과의 거리 두기를 명확히 하고 지훈의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어요. 작은 빌라 전세집으로 이사한 날 남편은 처음으로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여보, 이 집엔 엄마 열쇠 없어. 이젠 우리 둘이 사는 집이야. 그 말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 오랜만에 웃은 얼굴이 서로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지만 그만큼 우리는 바닥에서 다시 올라온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다시 요리를 시작하자고. 아침마다 죽 대신 간단한 야채죽과 미역 두유죽을 번갈아 끓이고 점심엔 단백질 위주 샐러드, 저녁엔 구수한 보리비빔밥과 고깃찜. 남편은 하루하루 조금씩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그걸 보는 저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여보, 이 죽엔 대체 뭘 넣은 거야? 감칠맛이 끝내줘. 비밀이야. 당신이 밥 다 먹으면 알려줄게. 서로에 대한 작은 배려와 말들이 일상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었고 저는 그제야 조금씩 미소를 짓게 되었어요. 하지만 평온한 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사한 지 2주쯤 되던 날 낯선 등기 우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간채권관리협회. 이름도 생소한 곳에서 남편 앞으로 도착한 봉투. 여보, 이거 뭐야? 당신 이름으로 채권 등기가 왔어. 뭐, 채권? 남편은 얼른 봉투를 열어보았고 표정을 잃는 순간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거기엔 몇 줄의 요약된 문장이 적혀 있었죠. 귀하의 보증 책임에 대한 변제 요청,
자동차 리스 채무 1,720만 원. 이게 뭐야? 나는 리스 차량 보증 선 적 없는데.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병이 걸리기 전 남편은 분명 누구보다 꼼꼼한 사람이었고 가족 이외의 돈거래는 절대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며칠간 우리는 정신없이 은행과 채권관리사무소를 오갔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남편이 입원하기 직전 어머님이 중고차를 한 대 구입하면서 아들 명의라면 금리가 싸게 나온다는 말에 사인해 달라고 한 거였죠. 당시 남편은 항암 전 검사를 받으며 정신이 없던 시기였고 무심결에 서명한 그 종이 한 장이 지금의 1,700만 원 채무로 돌아온 거였어요. 돈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간병을 하며 직장을 그만둔 탓에 벌이가 멈춰진 상태였고 수술비와 병원비로 큰 지출을 했던 터라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분간 알뜰하게 살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고 앞으로 남편과 함께 더 잘 살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는데 그 생각을 모조리 짓밟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멍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그땐 그냥 엄마가 잠깐 사인만 해달라고 해서. 여보, 어머니는 잠깐이라 그러셨고 잠깐이 아니라 아주 제대로 인생을 망쳐놨어. 당신 아픈 거 뻔히 알면서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바로 그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통보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받은 등기 다 확인했어요. 어머님이 하신 거 다 알아요. 뭐가 어쨌다고? 아들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이렇게 따지고 들어?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남의 병수 바라는 와중에 뒤통수 친 거예요. 저희 부부 앞으로 남의 빚을 앉혀놓으셨다고요. 저희 상황 아시면서 어떻게 이러세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아유 참, 그깟 돈 좀 밀렸다고 사람 잡네? 내가 다 갚을 거였어. 언제요? 이번에도 안 들켰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정말 생각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닥달하시더니 어머니는 뭐 하나 제대로 하시는 게 없으시네요. 아들 빨리 낫게 하고 싶으시다면서 더 열불나게 하시는 건데요. 지금 저희랑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말하니? 나원 참. 어머님은 말끝을 흐리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전화는 받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되었죠. 며칠 뒤 남편은 말없이 서류들을 정리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말했어요. 이거 다 내가 책임질게. 당신 이름은 절대 안 묻히게 할 거야. 아니야, 이건 우리 일이야. 당신이 책임질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해결하는 거야. 사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다른 감정이 하나 생겼어요. 이젠 우리 둘밖에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생겨난 강한 결속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수가 찾아왔습니다. 상황을 들은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재수 씨, 돈 문제는 제가 좀 도와볼게요. 제 후배 중에 법률 자문 쪽 일하는 애 있어요. 채권 정리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태수 씨. 사실 우리 부부 누구한테 손 벌리는 것도 처음이에요. 형수님은 손 벌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손 잡은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닥쳤을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며칠 뒤 연희도 엄마 손 붙잡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절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고 말했어요. 선영아, 세상에 무슨 며느리가 시어머니 빚까지 책임져야 하니? 그 집 이제 끊어야지. 언니, 이제 그만 짊어져. 누가 봐도 언니만 손해보는 삶이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차분히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합의든 고소든 우리 이름 더는 깎이면 안 돼. 그래, 나도 이젠 더 이상 엄마 뒤에 숨고 싶지 않아. 우리 둘의 삶부터 살자. 남편과 저는 채무 정리를 위한 법률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태수의 소개로 만난 법률 자문 변호사는 첫 마디부터 이렇게 말했죠.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대리 서명 유도입니다.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엄마라는 두 글자가 법 앞에서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너무도 괴로웠던 거죠. 정말 고소까지 가야 하는 걸까?
진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걸까? 여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기회는 이미 넘겨졌어. 지금은 우리를 지키는 방법뿐이야. 그 말에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직접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엄마, 나야. 엄마가 내 이름으로 리스 계약한 거 다 확인했어. 그게 뭔 대수라고. 애미가 조금만 도와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냐? 잘못됐지. 그걸 왜 몰래 했는데? 왜 말도 없이 날 보증인으로 세웠는데? 명백한 사기야. 내가 지금 돈을 버는 상황도 아니고 맨날 아파서 항암 치료에 뭐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엄마는 엄마 편하자고 그런 짓을 해. 엄마가 정말 내 엄마 맞아? 엄마가 언제 너를 해치려는 마음으로 그랬겠니? 그냥 잠깐 필요해서 그런 거야. 엄마, 이제 그 잠깐이 우리한테 빚으로 돌아왔어. 엄마는 모르지. 집세 빠져나가고 약간 밀어가며 버티는 삶이 어떤지. 그 말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화기를 넘겨받아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어머님, 이게 마지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채무, 저희가 감당 못합니다. 더는 가족이니까 같은 말로 책임 돌리지 마세요.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위한 서류들을 정리했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명의도용 및 채권 책임에 대한 변제 요청.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저에게 내 과거 얘기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어. 그때부터 무리하게 형제들 학자금까지 다 떠안고 결국 내 이름으로도 몇 번 신용카드를 만들었었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어머님의 습관이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그때서야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럼 그때도 당신은 아무 말 못하고 넘어간 거야? 응, 엄마가 힘들어 보여서 그냥 참고 넘겼지. 그리고 결혼하고 나선 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10년 차, 이제서야 꺼내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버티던 그의 얼굴이 너무도 안쓰러워 보였어요. 며칠 후 내용 증명을 받은 시어머니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사람한테 이럴 수 있냐? 엄마한테 고소 운운하고 내용 증명까지 보내고 이게 인간이야? 남편이 말없이 문을 열자 어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짐짝처럼 주저앉으며 소리쳤어요. 지훈아, 내가 너 키우면서 어떤 희생했는지 기억 안 나니? 너 대학 등록금 때문에 내가 몇 년을 식당을 했는지 몰라? 그 말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나. 그래서 감사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말 안 했어. 근데 엄마, 고마운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들 인생을 팔아넘긴 거야. 어머니는 얼굴이 굳더니 이내 저를 향해 눈을 흘겼습니다. 이 여자가 이간질한 거잖아. 네가 옛날처럼만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이 집안 망쳐놓은 게 다 며느리야.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이 집안은 어머님이 자기 이름 아닌 사람 이름 빌려 쓰는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의 인생 망치고도 미안하단 말 하나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늘 말씀하시던 거 있죠?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그거 제가 아니라 어머님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저도 할 만큼 했고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안 듣고 싶고요. 저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네요. 법대로 하시죠. 그날 밤 어머니는 결국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연락은 두절. 남편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게 정말 단절이겠지. 엄마가 평생 안 돌아볼 수도 있겠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길을 택한 건 살기 위해서야. 다시는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야. 며칠 후 병원에 다녀온 길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들고 집에 돌아오던 길. 문 앞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 없음. 내용물은 낡은 수첩 한 권과 오래된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첩을 펼치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 안엔 고등학교 시절 어머니가 적어둔 학자금 모금 내역과 교복값 장부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지훈이 인생에 민폐되지 말자. 나중엔 꼭 직접 사과하자. 남편은 조용히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엄마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방식이었나 봐. 직접은 못 오고. 저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주해야 할 건 과거보다 지금이야.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야.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 몸도 마음도 그게 다 당신 덕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햇살이 아침 창을 비추는 그날, 남편은 오랜만에 혼자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한 손엔 책, 한 손엔 차가운 물컵이 들려 있었죠. 그 작은 변화가 너무도 반가워서 저는 주방에서 젓던 국을 내려놓고 문 앞에 섰어요. 어머, 오늘은 스스로 일어났네? 무슨 일 있어? 그냥 오늘은 누워있기 싫더라. 바람도 좋고 기분도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겐 어쩌면 몇 달치 선물 같았습니다. 병이라는 게 무서운 건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한다는 거니까요. 그날 점심, 저희는 오랜만에 거실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들깨미역국 그리고 고구마조림, 새콤달콤한 무생채까지. 남편은 미소 지으며 국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이 맛 진짜 오랜만이다. 아픈 동안엔 이런 것도 꿈이었어. 그러니까 말야, 꿈 깨고 얼른 밥 다 먹어.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그런 평범한 한 끼가 이렇게나 소중할 줄 예전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후엔 태수가 잠깐 들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한마디 했죠. 어이, 살아있네. 머리에도 색 돌아왔고 얼굴도 덜 말랐고. 야, 죽다 살아나니까 네 말도 반갑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야. 태수는 남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재수 씨, 지훈이 이제 슬슬 몸 풀고 일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귀는 아직 이르지만 준비는 해야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요즘 이 사람 책도 많이 보고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나. 다시 사회로 나가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연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연희는 남편을 보며 놀란 듯 외쳤습니다. 형부, 진짜 좋아지셨네요. 누가 봐도 다시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 내가 보기엔 아직 멀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연희는 저를 부엌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작게 말했어요. 언니, 이제 진짜 끝났어. 그 긴 밤도 아픈 시간도 다 지나갔어. 응, 나도 그렇게 믿고 있어. 그 말이 위로였고 선언이었고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병원에서 최종 항암경과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치가 안정적입니다. 이제 3개월 주기로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회복력도 좋고 식이 상태도 양호하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해냈다. 우리 진짜 끝까지 왔어.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거든요. 끝이란 단어가 이렇게 눈부신 날이 있다니 그저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갑자기 반찬을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주방에 서서 도마를 두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서툴고 귀여운지 몰라요. 선영 셰프님, 이 된장국 간 좀 봐주시죠. 이야, 드디어 요리 동업자 생겼네. 가는 합격이야. 그 작은 웃음 속에 지난 시간의 모든 고생이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바로 연락이 두절되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은 마른 몸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조용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죠. 남편이 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 잠깐 얼굴만 보고 가려고 왔다. 엄마, 왜 이제 왔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어머니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아, 미안했다. 그땐 나도 정신이 없었어. 돈이 급했었고 그래서. 어머님, 그 말이 꼭 지금이어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조용히 거실로 안내했고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오랜만에 셋이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동안 서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꺼내진 않았지만 이해라는 감정은 조용히 오고 갔어요. 며칠 뒤 남편은 조심스레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가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적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환호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돌아오고 있구나. 이제 내가 당신도 좀 웃게 만들어야지. 여보, 나 잘할게. 잘 살아볼게. 우리 이제 아프지 말고 살아. 서로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날 밤 둘이 나란히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이 어떤 기분이야? 그냥 따뜻해.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아. 그 말에 저는 남편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어요. 나도 그래. 당신이 살아있고, 내가 옆에 있고,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는 오늘이 기적 같아. 그렇게 우리에겐 다시 평범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남은 둘만의 이야기였기에 그 평범함은 곧 가장 큰 축복이었죠. 엄마, 이거 조작된 거 아니야?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니? 창범아, 이건 엄마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경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정신 차려 창범아. 네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사실은 변하지 않아. 이건 우리가 의심해서 찾아낸 게 아니라 수경이가 실제로 저지른 일이야. 65세 김희애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초여름의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면서 따뜻한 기운을 주었지만 희애의 마음은 찬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식탁에는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해둔 다과가 놓여 있었고 손자라도 온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꺼내둔 과일도 멀쩡한 채였다. 희애의 눈길은 시계로 향했다. 곧 아들 35세 강창범이 도착할 시간이었다. 게다가 오늘은 창범이 애인을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한 날이었다. 희애는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다. 희애는 손을 가볍게 비비며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남편 강철민은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지만 사실 철민 역시 신문을 읽는 것보다는 오늘 올 창범의 애인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하고 있는 듯 보였다. 당신 너무 긴장하지 마라. 애인이면 애인이지 결혼을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알아요. 그런데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괜히 그래. 당신 느낌이란 게 원체 예민하잖아.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낯설어서 그런 거지. 그런 걸까요? 그래도 어찌됐든 창범이 만나는 사람이면 알아둬야죠. 희애는 계속해서 손을 만지작거렸다. 철민이 말하는 것도 맞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희애는 이상한 예감이 자꾸만 들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다. 희애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고 철민도 신문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자 창범과 한 여자가 함께 서 있었다. 엄마, 아빠. 인사드려요. 수경 씨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창범의 목소리는 설렘이 가득했다. 수경의 얼굴은 단정했지만 화려한 느낌이 들었다. 키가 크고 세련된 옷차림과 정갈한 화장이 눈에 띄었다. 입가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있었고 몸짓 하나하나가 우아했다. 하지만 희애는 첫눈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서 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에요. 희애는 조용히 수경을 살폈다. 수경은 말투도 정중했고 자세도 곱고 단아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희애는 수경의 눈빛을 관찰했다. 표정은 한없이 순수하고 밝았지만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엄마, 아빠. 수경이는 필라테스 강사예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필라테스 강사라.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 많다더니 좋은 직업이네. 네. 사실 전 체육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몸을 관리하는 게 좋아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제 직업에 아주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건강관리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희애는 조용히 수경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필라테스 강사라면 손에 굳은 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수경의 손은 너무나도 매끄럽고 하였다. 마치 운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를 지적할 순 없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철민도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희애는 수경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어딘가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 말은 조심스럽고 정중했지만 마음이 담긴 것 같지 않았다. 그렇게 1시간이 흘렀다. 식사까지 마친 후 창범은 희애와 철민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무슨 중요한 얘기? 저 결혼할까 해요. 순간 희애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결혼이라니? 너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아니에요. 저희 꽤 오래 만나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너무 늦게 소개한 거예요. 진작 소개했어야 했는데 이제야 기회가 됐어요. 죄송해요. 사실 저희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인사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에요. 아직 서로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너무 빠르지 않겠니? 엄마, 저 이제 35이에요. 더 기다릴 필요 없어요. 수경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희애는 창범의 눈을 바라보았다. 확신에 차 있었고 더 이상 말려도 듣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희애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철민도 아무 말 없이 희애를 바라보고 있었다. 희애의 직감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이 결혼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지만 희애의 목소리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엄마, 제 선택 존중해 주세요. 저는 수경이가 정말 좋아요. 제 인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이라고요. 순간 희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불안한 시작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희애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 머릿속은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찼고 불안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을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할 이유가 없었다. 창범이 35이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이렇게 단순할 수 있는 걸까 싶었다. 창범이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듯 보였다. 침대 옆에서 가만히 누워있던 철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 자는 거야?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질 않아요. 아까 창범이 말 들어보니까 이미 결혼 날짜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만났다지만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데. 그래도 창범이 어른이잖아. 우리가 무조건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닐걸.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죠. 나는 아직 그 아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불안해요. 철민은 한숨을 쉬며 몸을 돌렸다. 사람이야 만나보면 아는 거지. 지금은 그냥 불안해서 그런 거야. 일단 좀 지켜봐. 우리 창범이가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선택인데 너무 밀어붙이면 반발만 더 심해질 거야. 반발하는 것도 싫지만 더 걱정되는 건 창범이 진짜로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이진 않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당신 감히 이번에도 맞다면 그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지. 희애는 철민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개운치 않았다. 창범이 너무 쉽게 마음을 내준 것이 신경 쓰였다. 다음 날 아침, 희애는 일부러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예상대로 창범과 수경이었다. 엄마, 아빠,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희애는 얼굴에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 문을 열었다. 그래, 들어와. 아침은 먹었니? 네, 어머님. 오면서 간단히 먹었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희애는 수경의 표정을 살폈다. 여전히 밝고 자신감이 넘쳤다. 긴장하는 기색도 없이 능숙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수경은 이미 시댁 식구가 된 듯 편안하게 앉았고 손끝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다. 희애가 수경을 살피는 동안 철민이 입을 열었다. 그래. 어제 이야기했던 중요한 일이 뭐야? 사실 저희가 결혼 날짜를 정했어요. 희애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결혼 날짜까지 정했다고? 네. 어차피 할 거라면 너무 늦추는 것보다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내년 초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어.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야. 아빠, 저도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수경이와 함께하는 미래가 너무 확실해서 그래요. 희애는 조용히 수경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저도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물론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으면 좋은 거지만 결혼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야. 서로의 생활 방식, 가치관,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을 천천히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엄마, 저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나이가 있어서 더 늦어지면 결혼 자체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어. 결혼은 평생을 함께 하는 일이야. 단순히 나이가 차서 해야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님, 저 정말 최선을 다해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믿어주세요. 희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경의 말에는 빈틈이 없었다. 하지만 어쩐지 수경의 태도는 너무 완벽했다. 실수도 어색함도 없었다. 오히려 완벽하게 준비된 대사처럼 들렸다. 희애는 철민을 바라보았다. 철민 역시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다. 그래, 일단 우리도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결혼이라는 게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니잖아. 상견례도 해야 하고 준비할 게 많아.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려고요. 희애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미 창범은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그래서 희애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다. 그래, 알겠어? 하지만 우리가 너희를 전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 너희도 그 부분을 존중해야 해. 네, 엄마. 알겠어요. 하지만 꼭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면 해요. 수경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희애는 그 미소가 어쩐지 불안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희애는 반드시 수경을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그날 이후 희애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다짐이 생겼다. 수경을 철저히 파악해야겠다는 것, 그리고 창범이 실수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었다. 시간은 조금 흘러 창범이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고 선언한 후로 수경은 더욱 자주 집을 드나들었다. 겉으로 보기엔 밝고 상냥한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희애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희애는 본능적으로 그 감각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애는 수경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다. 어디 가는 길인가 봐요? 네, 요즘 회원들이 많아져서요. 필라테스 센터에서 수업이 많아졌어요. 그래요? 바쁜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요즘 계속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네, 요즘은 늦게까지 개인 레슨도 하고 있어요. 새벽까지 하는 날도 있죠. 새벽까지? 순간 희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필라테스 강사가 새벽까지 수업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요즘은 필라테스 수업도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는군요. 네, 요즘 고객들이 야근이 많아서 저녁 늦게 레슨을 원하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맞춰주고 있어요. 수경은 시종일관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희애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희애는 불편한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수경을 바라봤다. 수경의 손끝, 눈빛, 작은 표정 변화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강관리도 철저하게 하니까 수업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어머님. 수경은 여전히 해맑게 웃으며 인사하고 떠났지만 희애의 가슴 속에는 더 깊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희애는 철민과 대화를 나누었다. 또 그 얘기야? 당신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걱정되지 않아요? 필라테스 강사가 새벽까지 개인 레슨을 한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요즘 세상엔 별별 일이 다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야근도 많고 시간대가 다 다를 수도 있지. 아니요. 내 느낌이 그래요. 뭔가 이상해요. 철민은 한숨을 쉬며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럼 당신이 직접 알아볼 건가? 수경이가 진짜 뭘 숨기고 있는지. 그래야겠어요. 창범이가 저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냥 믿고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이란 건 집안과 집안이 엮이는 일인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긴 한데 당신이 너무 불안하다면 뭐든지 너무 몰아붙이지만 않으면 좋겠어. 알았어요. 최대한 조용히 알아볼 거예요.
나도 괜히 오해하고 싶진 않으니까. 철민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희애는 확신했다. 결국 희애는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희애는 조용히 수경의 스케줄을 살피기 시작했다. 희애는 창범의 눈치를 보며 대화 중 슬쩍 정보를 끄집어냈다. 요즘 수경 씨는 바쁘겠다. 너랑 시간 보낼 틈이 있니? 그럼요. 그래도 주말에는 꼭 만나려고 해요. 평일엔 좀 바쁘긴 하지만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려고요. 바쁜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진 않나 모르겠네. 엄마도 참. 수경이는 자기 일에 자부심이 강해요. 힘들어도 그만큼 보람을 느끼니까 괜찮을 거예요. 희애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날 밤 희애는 수경이 퇴근하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확인한 후 차를 타고 필라테스 센터 근처에서 수경을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수경이 센터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수경은 곧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희애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누구지? 그 남자는 나이 지긋한 중년 남성이었고 둘은 상당히 친밀해 보였다. 희애는 그들의 표정을 살폈다. 단순한 고객과 강사의 관계로 보이진 않았다. 남자는 수경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수경 역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희애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다. 이건 단순한 고객과 강사의 관계가 아니야. 뭔가 있어. 희애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희애의 직감이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희애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철민이 그런 희애를 바라보며 물었다. 뭐라도 알아낸 거야? 아직은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희애는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닐까 고민하면서도 창범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희애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했다. 희애는 밤새 뒤척였다. 며칠 전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필라테스 센터에서 나오던 수경이 한 중년 남성과 다정하게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모습. 단순한 고객이라 하기엔 어딘가 불편한 분위기였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희애는 필라테스 센터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내부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주위를 살피며 수경의 동료나 관계자들에게서 무언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싶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던 중 한 중년 여성이 센터에서 나왔다. 희애는 중년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꺼냈다. 그리고 그 중년 여성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아주 놀라웠다. 그것은 바로 수경이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것과 필라테스 일보다 다른 일에 더 매진하는 것 같다는 말이었다. 며칠 후 희애는 결국 탐정을 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의 직감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조용히 진행해야 했기에 철민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결정을 내렸다. 며칠 동안 수경을 몰래 조사한 탐정은 어느 날 밤 희애를 찾아왔다. 탐정이 건넨 서류와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희애는 말문이 막혔다. 사진 속에서 수경은 여러 남자들과 함께 있었다. 단순한 친구로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었다. 어떤 사진에서는 고급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도 포착되었다. 게다가 탐정의 말에 의하면 수경은 과거 강남의 유명 술집 직원이었고 그곳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희애는 한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리고 희애의 직감이 맞았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리고 이걸 창범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철민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그날 밤 희애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거실에 앉았다. 철민은 희애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상함을 느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당신이 맞았어요. 너무 깊이 안 파고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런데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알아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수경 씨 그냥 필라테스 강사가 아니었어요. 희애는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야? 탐정이 찍은 사진이에요. 수경 씨가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술집에서 일했던 적도 있어요. 지금도 특정 남자들과 만나고 있다고 해요. 철민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았다. 그러다 손을 떨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걸 창범이한테 말할 거야? 당연하죠? 이 결혼 절대 그냥 둘 수 없어요. 철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희애는 창범에게 전화를 걸었다. 창범아, 내일 저녁에 집에 좀 들러라. 엄마가 꼭 할 말이 있다. 창범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지만 희애는 너무도 무거운 마음이었다. 희애는 이제 창범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했다. 희애는 창범이 도착하기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탐정이 넘겨준 사진과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수경은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고 그 표정은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다. 창범이 이걸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분명 처음엔 믿지 않으려 할 것이고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며 화를 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희애는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힐 것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창범이 들어오며 가벼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각하던데. 앉아라, 창범아.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창범은 이상한 기색을 보였지만 희애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소파에 앉았다. 철민 역시 아무 말 없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희애는 조용히 사진을 밀어놓았다. 창범은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고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너도 알겠지?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여자, 수경이야. 창범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창범은 고개를 흔들었다. 엄마, 이거 조작된 거 아니야?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니? 창범아, 이건 엄마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야. 희애는 창범에게 탐정이 넘겨준 자료를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경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정신 차려, 창범아. 네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사실은 변하지 않아. 이건 우리가 의심해서 찾아낸 게 아니라 수경이가 실제로 저지른 일이야. 창범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깊이 한숨을 쉬었다.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보였다. 수경이한테 직접 확인해 볼 거야. 그래, 직접 확인해봐라. 하지만 네가 듣고 싶어하는 답이 돌아올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희애는 단호하게 말했다. 창범은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곧장 전화를 걸었다. 수경아, 지금 어디야?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오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자. 수경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알겠다고 했다. 희애는 그런 창범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수경이 환한 얼굴로 서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오빠 목소리가 좀 이상하던데. 들어와. 수경은 여전히 밝은 태도로 거실로 들어왔다. 그러나 탁자 위에 놓인 사진들을 보자 수경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이게 뭐야? 설명해줘, 수경아. 이 사진 속 남자는 누구야? 왜 호텔에서 같이 있는 거야? 수경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다. 오빠, 이거 누가 준 거야? 설마 어머님이? 그래, 내가 직접 알아봤다. 너 같은 애를 우리 집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서.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까지 의심하실 줄 몰랐어요.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다. 네가 필라테스 강사라면서도 정작센터에는 자주 가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지금도 남자들을 만나고 있더라. 수경은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빠르게 말을 돌리려 했다. 어머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 오빠만 사랑해요. 그럼 너 예전에 일했던 곳은 뭐야? 강남에서? 오빠, 그건 그냥 생활비 때문에 잠깐이었어. 지금은 아니야. 나 지금은 정말 오빠만 보고 살아. 창범은 여전히 흔들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희애는 더 이상 수경의 거짓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만해라. 너는 지금까지 우리 창범이를 속여왔어. 너한테 진심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솔직했어야지. 그런데도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잖아. 어머님,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정말 오빠 사랑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만하자. 이제 다 끝났어. 나도 믿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 나도 모르겠어. 창범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 창범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 차 있었다. 수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요.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저도 더 이상 잡지 않을게요. 수경은 마지막으로 창범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오빠, 나는 오빠를 사랑했어.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나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경은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희애는 힘들게 숨을 내쉬며 창범을 바라보았다. 이 일이 창범에게 큰 충격이 되었겠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창범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출근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걱정이 된 희애는 방문을 두드렸다. 창범아,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 해.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희애는 불안한 마음에 문을 살짝 열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창범은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창범아, 엄마, 나 좀 그냥 놔둬. 창범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희애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았다. 엄마가 네 기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있으면 더 힘들어질 거야. 뭐라도 먹고 이야기하자. 엄마, 나한테 뭐가 남았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해. 난 진심이었는데, 난 진짜로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희애의 가슴이 미어졌다. 창범이 흔들리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착하고 믿음이 깊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세상에는 네 진심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 네가 아무리 진심이어도 상대가 그걸 똑같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엄마, 나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믿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결국 다 거짓말인데. 창범아, 지금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너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 네가 속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를 속인 거야. 네가 나쁜 게 아니라 네 진심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이 나쁜 거야. 창범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너무 힘들면 회사도 조금 쉬어.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갖되 가족을 외면하지는 마. 엄마랑 아빠가 옆에 있어. 네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있을 거야. 고마워, 엄마. 하지만 지금은 그냥 아무 말도 하기 싫어. 조금만 더 혼자 있고 싶어. 희애는 창범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약속해. 이대로 계속 방에만 있지는 않겠다고.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널 기다릴 거야. 창범은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희애는 창범의 어깨를 토닥이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문을 닫으며 희애는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로서 대신 창범의 아픔을 가져가고 싶었지만 이건 창범이 직접 겪고 이겨내야 할 일이었다. 그날 저녁 철민과 희애는 창범의 상태를 걱정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분간 회사도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냥 쉬라고 할까? 그래요. 직장에도 연락해 두죠. 억지로 나가서 멍하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마음을 추스르는 게 나을 거예요. 내가 직접 이야기해 볼까? 그래도 남자들끼리는 좀 더 쉽게 털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당신이 이야기해봐요. 아빠한테라도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철민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희애는 알고 있었다. 지금 창범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보다 시간이었다.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창범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은 거실로 나와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희애는 일부러 창범에게 너무 많은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두고 조용히 창범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범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이제 다시 살아봐야겠어.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우리 아들. 엄마는 네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었어.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그래도 나 혼자 무너지진 않을게. 엄마랑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희애는 미소를 지으며 창범을 꼭 안아주었다. 희애의 품속에서 창범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창범은 결국 이겨낼 것이었다. 희애는 그렇게 믿었다. 희애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웠다. 지난 몇 달간의 혼란스러웠던 시간이 이제야 끝이 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희애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창범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출근은 다시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활기차지는 못했다.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중이었고 어쩌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몰랐다. 저녁 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창범이 서 있었다. 어서 와라, 창범아. 엄마, 아빠, 저녁 차렸어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걸로 다 준비했지. 고마워요. 창범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바라보았다. 창범의 표정에는 많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어쩌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을지도 몰랐다. 요즘 회사 일은 좀 어때? 무리하는 건 아니지? 이제 겨우 다시 적응하는 중이에요. 처음엔 집중도 안 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 천천히 해도 돼. 꼭 조급할 필요는 없어. 네, 아빠. 저도 이제 너무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한번 실수를 크게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더 신중하게 살아야죠. 희애는 창범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다시 삶을 정리하려 한다는 사실이 반가웠다. 맞아.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고. 너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 고마워요. 솔직히 요즘도 가끔 그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지나간 일이잖아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렇지. 중요한 건 네가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야. 더 이상 그런 관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이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그 사람이 없는 제 삶을 다시 만들어가야죠. 아직도 창범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희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창범은 거실에서 희애와 철민과 함께 차를 마셨다. 예전 같으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겠지만 오늘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창범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저 이번 주말에 혼자 여행 좀 다녀오려고 해요. 여행? 어디로? 그냥 조용한 곳으로 가서 생각도 좀 정리하고 머리도 식히고 오려고요. 오랜만에 혼자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 어디든 다녀와서 기분 전환하면 더 나아질 거야. 그래, 잘 다녀와.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도 챙기고. 네,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저도 제 자신을 챙겨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희애는 창범이 다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물론 아직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보였다는 것이 중요했다. 그날 밤 희애는 철민과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창범이 이제 괜찮을까? 완전히 괜찮아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래, 맞아. 우리 아들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한 순간이었다. 희애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